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로켓 한 기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켓 이미 10번 넘게 우주를 다녀온 것이라면 믿겠습니까? 2002년 한 남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억만장자라는 타이틀 하나만 들고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우주 개발은 철저하게 국가의 영역이었습니다. 나사,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 유럽 우주국 ESA, 이 거대한 기관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세계였습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건 마치 동네 자동차 정비소가 전투기를 설계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일론 머스크를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누구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던 그 회사가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로켓을 쏘아 올리는 조직이 됐습니다.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머스크가 처음 품었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화성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에서 로켓을 사려고 했더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로켓 한 기에 약 800억 원. 머스크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면 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로켓 공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항공우주 기관과 협력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기차 회사 사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2006년 펠컨 1이라는 이름의 소형 로켓 발사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2007년에도 실패했습니다. 2008년에도 실패했습니다. 3번 연속 실패하는 동안 회사 계좌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못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머스크의 개인 재산도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두 회사 모두 동시에 위기를 맞은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네 번째 도전 펠컨 1은 마침내 지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궤도에 도달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나사는 스페이스X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실어 나를 계약이었습니다. 금액은 약 1조 6천억 원. 그 돈이 스페이스X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스페이스X가 단순히 로켓을 잘 만드는 회사라면 지금처럼 세계 우주산업을 뒤흔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회사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한 것은 바로 로켓 재사용이라는 개념에서였습니다. 로켓 재사용이 왜 혁명적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뉴욕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비행기 도착한 뒤에 통째로 버립니다. 다음에 또 가려면 비행기를 새로 삽니다. 황당하죠? 그게 바로 스페이스X 이전의 로켓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발사 후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수직으로 착륙했습니다.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불을 내뿜으며 천천히 발사대 위로 내려앉는 장면을 보며 당시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한 장면이 우주 산업 60년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 부스터, 로켓의 핵심 추진 부분은 최대 23번까지 재사용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할 때 드는 비용이 약 67억 원 수준, 재사용 이전 시대의 로켓들과 비교하면 수십, 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에 가는 행위 자체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은 비슷한 시기에 뉴세퍼드라는 소형 로켓으로 재사용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뉴세퍼드는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선, 지표면으로부터 100km 고도를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위성을 올리거나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전달하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수조 원을 투자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이미 수십 번의 궤도 발사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보잉은 어떨까요? 나사의 의뢰를 받아 스타라이너 우주선을 개발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우주비행사 2명을 ISS에 데려다준 뒤 기술 결함으로 귀환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2명의 비행사를 결국 집에 데려다준 것은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었습니다. 경쟁자의 승무원을 경쟁자가 구출한 우주 역사상 유례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스페이스X의 진짜 야망은 펠컨 9에 있지 않습니다.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발사체입니다. 높이 약 121m, 30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높이입니다. 추력, 로켓이 밀어올리는 힘은 약 7,600톤, 아폴로 시대의 세턴 V 로켓보다 2배 이상 강력합니다. 달에 사람을 보낸 그 로켓보다 2배라는 뜻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스타쉽은 연속 시험 비행을 통해 발사와 단 분리, 귀환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검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스타쉽의 슈퍼헤비 부스터 1단 로켓가 발사대로 날아와 기계 팔에 붙잡혀 착륙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로켓을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잡아채는 방식. 이 장면 하나가 다시 한번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나사는 스타쉽을 아르테미스 계획의 달 착륙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인류가 다시 달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 발판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화성이었습니다. 스타쉽 한 기에 최대 100명을 태울 수 있다고 스페이스X는 밝히고 있습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평균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12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타는 우주선으로 가면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머스크는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허황된 꿈처럼 들리지만 펠컨 1세번 실패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남자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냥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은 현재 지구 저궤도에 6,000기 이상의 위성을 띄워놨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연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실제로 오지나 전쟁 지역에서 생명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망원경 관측을 방해하고 수십억 년 동안 인류가 바라봐온 별빛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하늘조차 인공빛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는 이미 수만 개의 인공물체가 떠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 빈도를 높일수록 궤도는 더 복잡해집니다.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궤도의 잔해물이 연쇄 충돌을 일으켜 결국 지구 궤도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위험이 SF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스페이스X는 그 사이에서 앞으로만 달립니다. 2024년 기준 스페이스X는 1년에 펠컨 9만으로 90회 이상의 발사를 소화했습니다. 거의 나흘에 한 번꼴로 로켓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미국 전체 발사 횟수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민간 기업이 이뤄낸 숫자입니다. 2002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회사가 우주는 더 이상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연 것은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로켓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한 남자의 집요한 실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발사대에서 펠컨 9의 엔진이 점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을 향한 시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스타쉽이 실제로 화성에 착륙하는 날 그 뒤에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